자, 위원장님, 예. 이제 전 대표에서 예. 위원장이 되셨는데 먼저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새해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해가 바뀌었네요. 지난번에 오마이 TV 나왔을 때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오늘도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우선 시작하기 전 네. 시작 전 광고. 뭐야 이건 또? 신당.kr 신당.kr로 접속하시면은 개혁신당 당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돼요? 네, 그럼 사이트가 뜹니다. 신당.kr. 신당.kr 핸드폰에서도 노트북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야, 이따 중간 광고 할 거니까 걱정 마십시오. 중간 광고도.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당원들이 많이 모였죠? 얼마나 지금 모였습니까? 49,550 정도 됐을 겁니다. 오늘 5만 찍을 겁니다. 거의 5만 가까이 됐다. 예. 이거 좀 획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 한 푼 안 쓰고 이제 사실상 예. 그 온라인 당원 모집으로 5만 명 가까이를 다 모았다는 거는 신기하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되게 기록적이라는 평가가 좀 나오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창당 과정에 있어서 모든 정치 평론가가 나와가지고 뭐 이준석이가 돈이 있겠느냐부터 해서 사람을 모을 수 있겠느냐, 뭐 시도당 창당하겠느냐, 어떤 사람 나와서 뭐 컨테이너 박스에다 하지 않겠느냐, 뭐 별의별 얘기 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선거 결과도 당연히 그 사람들이 예측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측을 뛰어넘는 결과 나올 거다.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 계신데 네. 당원의 뭐 특징, 당원들이 지금 모집이 되고 있는데 40대, 50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원래 보수 정당에 제가 국민의힘 대표할 때도 통계를 보면 60대, 70대 이상이 많고 네. 20대, 30대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신규 당원 중에 네. 40대, 50대가 많고 지금 저희 개혁신당 그 당원 마당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나는 왜 개혁신당에 가입했느냐 그 에세이 쓰나요? 공모전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근데 게시판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주류적인 의견이 뭐냐면은 그 40대, 50대가 많이 들어온 이유를 보면은 아무래도 40대면은 아이를 키우고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민생 정책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은데 정책 내용을 보면 그래도 자기는 보수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레거시 때문에 지지할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왠지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홍범도 흉상도 이전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개혁신당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해 살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가입하고 주변에도 알린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레거시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층에서 반응이 좋다. 성별은 어떻게 돼요? 성별은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보면 신규 당원들이 7대 3 이 정도로 잡혔는데 지금도 큰 차이는 없다. 지역은? 지역은 국민의힘 때보다 호남 비율이 높다. 네. 그래도 영남 비율이 더 높긴 수도권이 높나요? 높아요 지금. 수도권이? 수도권이 높고 그다음에 대구가 높은 편이긴 한데 그거는 뭐 대구에 제 팬들이 많은 것 같고 그게 근데 당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씩 이제 인구 비례에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당을 설립한다면은 1,000명 넘는 곳이 11곳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 창당정차에서는 6개 정도만 등록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네. 선거 전까지 11개, 12개 정도의 시도당을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제주도는 등록하기 되게 힘든 게 그 시도의 전체 인구 가리지 않고 1,000명 모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1,000명. 50만 명 중에 1,000명 이건 되게 힘든 거거든요 원래. 그런데도 제주도도 벌써 한 600명 정도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만큼 관심이 크다. 네. 특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반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과연 지금 신당의 이런 속도로 가서 신당이 만들어질 때 신당 이 덩어리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그걸 통해서 더 스펙트럼을 더 넓게 또 가져갈 것이냐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덩어리가 무조건 합친다 해서 커진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너지라는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이 2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매력적인 통합은 아닙니다. 그래요?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1 더하기 1이 한 2.5는 나오는 통합을 해야지만이 얘기가 되는 게 1 더하기 1은 2 했을 때 그 안에 또 그럼 행정비용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같이 공천을 했을 때 그렇죠.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행정비용을 떼어버리면 한 1 더하기는 2.5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아니면 1 더하기 뭐 0.5로 하더라도 그게 2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네. 구성원들이 쉽게 동의할 것이다. 그래요.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 한 라디오에서 이낙연 전 대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와 1월 초에 비밀 회동했다. 네. 단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비밀 속에도 만나셨나요? 뭐 대단한 비밀이라기보다는 예. 그냥 제가 이낙연 총리를 사람 대 사람으로서 누가 먼저 연락한 거예요? 만나자고. 뭐 이 총리 쪽에서 연락이 왔죠. 네. 만났다. 네. 1월 초에. 이제 근데 뭐 제 입장에서는 뭐 공개할 만한 대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공개할 만한 대화가 없다. 네. 그리고 또 뭐 진척이라고 할 만한 것도 너무 비밀스러워서 얘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대화 정도. 퇴행과 난맥을 큰 내용은 없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뭐 그때 이 총리께서 나오시겠다는 뜻을 밝히신 거 대중에 알리기보다 조금 더 빨리 제가 그냥 알게 됐던 정도.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게 된 정도.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계획이랑 지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러니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안타까운 피습 이후긴 한데 그에 따라서 어떤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때 말씀하신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금.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우선은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낙연, 이준석 이른바 낙성연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손을 이제 잡을 것 같다 이런 관측을 계속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당하느라 완전히 이제 몰두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당 과정이 끝나면 저희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거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저희가 어떻게 지역을 돌면서 당세를 모을까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나 아니면 원칙과 상식이 주도하는 창당이 그쪽 당이 완성되려면은 저희보다 한 시작이 한 15일, 20일 가까이 늦었으니까요. 그 정도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요? 그럼 저희는 그 한 20일간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생각해야 되고 사실 지금 양당의 공천 스케줄을 보면은 1월 20 며칠 경부터 공천 받아가지고 빠르면 2월 10 며칠부터 공천자를 발표하겠다는 거거든요. 최대한 늦추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느낌에. 이제 경쟁 지역이 아닌 비경쟁 지역은 2월 10 며칠부터 공천을 발표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 이낙연 총리나 원칙과 상식이 주도하는 창당도 적어도 1월 말 2월 초 정도에는 공천 신청을 받아야지 정상적인 공천이 가능할 텐데 지금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원칙과 상식이나 이낙연 총리 측과 얘기할 때 도대체 스케줄을 맞출 수 있는 거냐. 네. 저는 그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사실 저희 창당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창당의 모든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 발기인 대회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 필증을 받아가지고 뭐 은행 계좌 트고 그다음에는 시도당 모으기 위해서 1000명씩 명부 만들어가지고 제출하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는 창당이요. 12월 2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다음 날 선관위 문 열면 9시에 대기하고 있다 내는 형식으로 거의 착착착착착착 가는데도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한 15일 만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빨리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낙연 총리 쪽은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 진행상을 좀 보고 당이 정당 모습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보고 그렇죠.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다. 그리고 저희는 예를 들어 창당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지금 거의 창당자 만료됐으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래 나중에 연대나 이런 논의에 참여하는 거겠지만은 한다면은 그 당은 착착착착 만든다 하더라도 나중에 만들자마자 그럼 연대 논의에 들어가는 거는 그럼 뒤집어 말하면 왜 창당을 하느냐. 아하. 그렇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창당의 그 열이랄까 아니면 의도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물음표가 될 수 있다. 그 원칙과 상식이랑은 좀 어떠세요? 뭐 다 개인적으로 친한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원칙과 상식은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뭐 조홍천 의원님이야 뭐 워낙 호인이시고 그리고 또 이원욱 의원님은 뭐 당직자 출신으로서 이거 당무 같은 것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이 뭐라고 할까요?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 주호영 의원이 있다면은 불자 쪽으로는 이제 이원욱 의원님이 민주당에서는 불교계에 굉장히 연이 깊으시고 그리고 또 거기 더해서 뭐 굳이 따지면 김종민 의원님은 뭐 방송에서 보이는 뭐 그 정도 그대로이다 할 정도로 호쾌하시고 재미있으시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개인과는 교류가 잘 되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어떻게 이제 설계가 될 것이냐가 중요하죠.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이 꿈꾸는 시나리오는 가운데 원칙과 상식이 서고 뭐 본인들이 발표한 바로는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을 아우르겠다 이런 건데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구가 달을 포획해가지고 이렇게 달이 지구 주변 도는 건데 거꾸로 달이 가운데 서면 지구가 주변으로 돌까? 이게 사실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무거운 게 가운데에 가는 네. 그 원칙인데 지금 보면은 원칙과 상식이 물론 뭐 현역 의원 세 분이 계시긴 하지만은 가운데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 네. 개혁신당이 사실은 가운데에 서실. 근데 저희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저희는 그런 역할을 주도할 의도 지금 없는 상황 속에서 네. 근데 원칙과 상식이 먼저 천명해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 원칙과 상식이 또 임계 질량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은 약간 이상한 모델이죠 그러면은 달 주변을 뭐 지구랑 금성이 돌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양양자 대표님이 계신 한국의 희망이랑은 네. 굉장히 강하게 연대를 좀 시사를 저 하셨는데 양양자 의원님 솔직히 그 양재원 정치권에 한 7, 8년 계셨지만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양의자 의원님이랑 한번 대담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여제조에서 유튜브, 하셨죠. 유튜브 네, 방송에서 저희가 4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맞아요. 의외로 내용이 잘 맞아요. 음. 네. 그러니까 과학 기술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교육이나 이런 미래에 대한 관점도 양양자 의원님이 굉장히 준비 많이 하셨고 무엇보다도 양양자 의원님이 하는 한국의 희망의 인재 풀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과학 기술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전문가 집단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인 어떤 능력이라는 것들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미래라는 컨셉엔 참 맞는 분들이 모여 있다 이런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양양자 의원님이랑은 확실히 한다라는 기사도 나왔던데.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네. 너무 앞서가는 기사인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현자 의원님 측과는 뭐 매일매일 거의 교류한다 보면 됩니다. 지금 양현자 의원님이 최근에 CES 출장을 가셔가지고 이제 네. 그저께부터 이제 해외 출장 중이신데 돌아오시면 또 같이 공동 행사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양양자 의원님이랑 거의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견은 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하기를 양양자 의원님과 한국의 희망과 저희 개혁신당 사이에는 청계천 정도가 흐른다. 네. 그리고 다른 주체들 그건 아직까지 뭐 한강 정도가 놓여 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하니까 민주당에 제가 친한 인사가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야 너 한강으로 보이지 그게 나중에 지중해가 된다 이렇게. 물론 그분은 친명계니까 좀 약간 그 이낙연 총리나 아니면 그 원칙과 상식의 행동을 좀 안 이롭게 보는 입장에서 한 건데 저도 이게 지중해일지 한강일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점점 멀어질지 가까워질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상황을 정리해 보면 양양자 의원과는 뭐 함께할 가능성이나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미래대연합 오늘 원칙과 상식이 박원석 전 의원이나 누구죠? 정태근 의원 맞아요. 이렇게 함께하면서 미래대연합이 얘기를 했을 때 그쪽과는 좀 더 봐야 되는 거고 또 이낙연 전 대표와는 좀 더 이제 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뭐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우선은 제3지대 빅텐트 그렇죠. 가운데서는. 그리고 사실 이게 저는 약간 박원석 의원님과 정태근 의원님 그리고 원칙과 상식은 원래 오래전부터 같이 뭔가 이런 준비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사실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 이게 다 다른 주체 같이 약간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한 덩어리로 보거든요. 지금 약간 그 안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덩어리 내에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게 단순화돼 가지고 이게 교섭이 되든지 아니면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죠.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그 대학가 주변에 가면은 그 중국집 세 군데 어디다 전화를 해도 한 곳에 전화기 다 모여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배달 전문점 이런 배달 전문점 가면 뭐 중국집인데 막 돈가스도 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호 다는데 같은 집이야. 그러니까요. 나 그릇도 바꿔서 오고 서로 이렇게 이런 경우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단일 창구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소통 창구를 만들어지지 않을까. 단일화 그쪽부터 먼저 창구 하나 만들고 와라. 근데 뭐 원래 같이 논의를 하셨던 분이만큼 잘 정리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한 2, 3일 정도 갈등이 있었고 또 그 와중에 또 오히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님이 중간에 이탈하시면서 이게 해석이 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윤영찬 의원님은 뭐 그냥 개인의 특별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고 원래 기획했던 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통보받았거든요. 그렇게 되길 바라죠 저는. 그래요. 자 어쨌든 단일 창구가 돼서 이제 오는 상황. 개혁신당은 개혁신당 내부의 이제 일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고 금태섭 류호정 의원 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도 금 의원님이랑 저랑 천하람 위원장이랑 같이 그 금 의원님 사무실에서 좀 상의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비밀 회동이었나요? 저희는 대놓고 그냥 아무도 관심 안 가져서 이게 이런 거지. 저희는 그냥, 아무도 관심 안 가져서 그런 게 저희는
가끔 만납니다. 아, 그래서 예. 서로 저희가 뭐 공개할 이유도 딱히 없고 사는데 뭐 공개해도 별일 없고 그런 건데 금 의원님도 고민이 많으시고 간격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얘기. 그 안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금태섭 의원도 고민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최근에 새로운 선택이라는 그 당이 네. 뭐 정의당 계열의 그 세 번째 권력과 같이 하면서 네. 구성원인 류호정 의원의 어쨌든 거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렇죠. 논란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 특정한 어떤 해법을 그 금태섭 의원이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은 네. 그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문제가 어떤 연대나 아니면 제3지역의 재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어떻게든 조치를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셔가지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선 지켜보는 거죠. 그건. 지켜본다. 네. 저희 댓글 중에도 류호정 의원이랑 같이 할 수 있어요?라는 뭐 질문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는 뭐 류호정 의원이랑은 뭐 저보다 몇 안 되는 더 어린 정치인이고 하다 보니까 류호정 의원이 또 잘합니다.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류호정 의원이랑 뭐 사적인 교류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다만 최근에 류호정 의원 처신에 대해 가지고 국민적 시각이 그러니까요. 안 좋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류호정 의원이 좀 결단력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류호정 의원이 해결해야 지금까지 21대 국회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슈를 끄는 정치인으로서는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은 의정 활동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지금까지도 과연 어떤 지지 세력과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가느냐는 저도 약간 헷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알려진 거는 류호정 의원이 뭐 이런 페미니스트적인 어떤 경향성으로 그런 지지층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선택하면서 첫 번째 내놓은 게 뭐냐면 여성징병제거든요. 근데 그건 저도 잘 얘기하지 않는 주제인데 네. 근데 힘들다기보다 저는 애초에 여성징병제가 저랑 하태기 의원이 얘기했던 여성 희망 복무제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류호정 의원이 어떤 계기에서 갑자기 그런 정책을 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그런 거는 류호정 의원이 좀 설명할 게 많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보도가 초반에 나왔던 것은 말씀하셨듯이 네. 이낙연 쪽과 네. 하면은 지역구는 이제 후보 뭐 이 단일화해서 낼 수 있는데 비례는 또 다른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그 제가 세 가지 정도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했거든요. 첫째는 옛날에 2012년에 한명수 대표의 민주통합당과 이정희 대표의 통합진보당 이 그때 했던 게 지역구를 연합공천을 했죠. 한 10몇 개의 지역구를 통합진보당이 나가고 민주당이 내지 않는 거로 하고 나머지 지역구는 통진당이 지역구 내지 않는 거로 해서 네. 단일화를 사실상 했는데 윈윈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비례는 따로 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느슨한 선거 연대죠. 그 다음에 이제 결합도가 좀 더 높은 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실예는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매번 때마다 검토하는 게 지역구 기호를 통일화해가지고 한 당으로 출마하고 나중엔 다 어차피 지역구 후보들은 당선되면 탈당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고 비례는 각각의 정당에서 국민들에게 각각의 정당 정책을 갖고 심판받는 그런 네. 방식. 그 세 번째가 가장 강력한 결합이 이제 합당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세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을 뿐인데 왜 이분들은 두 번째에 대해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할까? 네.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는 비례의 거취에 대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비례에 관심이 진짜 많구나. 저는 그런 인상을 좀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네. 바라보는 것 같다는 거고 왜냐면- 언론에도 주목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있더라고요. 각 당의 지지율대로 비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네. 실력대로 의석 가져가자라는 얘기인데 반대하는 건 뭐지?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가지고 왜 세 가지 가능성 중에 그거에만 민감하게 반응하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저는. 그래요.